자, 이전 비디오에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 분리 가능한 경우에서 분리 가능한 경우라는 거는 양의 클래스랑 음의 클래스가 이렇게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렇게 x의 좌표 공간에서 봤을 때 뭔가 두 클래스를 가르는 어떤 초평면을 그을 수 있는 경우가 분리 가능한 경우였죠. 자, 그럼 이때 여백이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여백이라는 거는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서 요 최소값 이거를 여백이라고 했습니다. 자, 9.1에서 배운 게 여백 최대화 분류기였고요. 여백 최대화 분류기를 어, 찾는 방법은 어땠습니까? 맥시마이자. 우리는 이, 이 최대화 문제의 해를 베타 제로 해시랑 베타 해시라고 했을 때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헷 x를 이제 는 0을 요거를 지금 여기다가 지금 그릴 거예요. 요게 지금 어, 맥심을 이 녀석이 그 여백 최대 분류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됐었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일단 베타 제로랑 없애야 되고 이 문제의 해를 베타 제로 베타 헷이라고 하기로 했죠. 다음 m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m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겁니다. 근데 m이 지금 우리가 제약 조건을 어떻게 줄 거냐면 m이 여백을 뜻하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m이 여백이 될 수 있었죠? 자, 모든 i에 대해서 2번 조건이 있었고 1번 조건이 있었죠. 1번 조건은 베타의 유클리드 놈 1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베타의 놈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베타의 놈을 그 법산 벡터의 놈을 1로 단위 벡터로 맞춘 거고요. 그래서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가 딱 초평면 하나에 대응되도록 이렇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모든 i에 대해서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i 했을 때 이게 지금 뜻하는 게 뭐가 됩니까? 자, xi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 사이에 능량 사이의 거리가 되죠. 요 녀석이 요 녀석이 무조건 m보다 크거나 같도록.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 m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지금 m이 뜻하는 게 여백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베타 제로랑 베타랑 m이 있을 텐데 m을 최대로 하는 이 조합을 찾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여백을 최대로 하는 베타 제로랑 베타를 찾는 게 됩니다. 자, 제가 다 썼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분리 불가능한 경우였고요. 근데 분리 불가능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현실적인 분류형 데이터 셋들은 이 separating hyperplane 분리 초평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번 그 단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결정 경계를 자 9.1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9.2는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결정 경계 다룰 겁니다. 자, 제가 하나 디테일 빼먹은 거 있죠?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i가 xi랑 요 직선 사이에 수평면 사이의 거리가 되게 하려면 yi를 곱해줘야 됐죠? 왜냐면은 그냥 이 직선 사이 거리는 절대값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죠. 그런데 이게 그 부호 잘 따져 보면은 yi를 곱해주는 게 그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게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이제 9.2 분리 불가능한 경우의 결정 경계. 이 녀석은 우리가 서포트 벡터 분류기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여백 최대화 분류기랑 서포트 벡터 분류기는 약간 요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달라지니까 어디서 그 수식이 달라졌는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여전히 그 분리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여백 최대화 아이디어를 여전히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부터가 좀 궁금해지죠? 일단 뭐 가능하니까 여기서 사겠죠? 그래서 정답은 예스입니다.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부러 레코드 몇 개가 이 여백 안으로 들어와도 되는 걸 허락한다면 여백 최대화 아이디어를 여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금 여백을 지금 침범한 겁니까? 자, 그래서 그림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이 서로 다른 데이터셋인데요. 예, 같은 데이터셋 몇 개를 더 끼워 넣은 건데요. 자, 좌측 같은 경우에 1번이랑 8번이 이 여백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은 2번에 의해서 2번과 9번에 의해서 설정된다고 했을 때 1번이랑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구현시킬지는 모르겠지만 1번과 8번은 요 여백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 라고 좀 허락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얘네들은 여백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 뭐라 그래야 돼? 아이고, 경계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사실 우리가 허용할 거는 경계를 침범하는 것까지 허용할 겁니다. 그래서 뭐 12번처럼 조금 좀 침범해도 괜찮다. 11번처럼 좀 침범해도 괜찮다. 이런 거 가정할 겁니다. 수식으로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자, 뭐가 달라졌죠? 자, 여러분 이전 식이랑 비교해 봤을 때, 자, 똑같이 잠깐만 여기 좀 클리어하게 지우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비교해 보면 뭐가 달라져 있죠? 자, 엡실론 뭔가 이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여기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도 수식의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리고 그래서 4번씩 변해. 아이고, 잠깐만, 다시 칠해야겠다. 자, 뭔가 곱해져 있고 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 4번, 5번, 6번, 7번으로 명명을 해놨습니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하나 노트 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이닝 경우에는, 자, 여기가 그러니까 마리송 클래스라고 파란색의 플러스 1 클래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xi, yi들은 얘를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는 0이라고 한다면은 위에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큰 곳이고 밑에는 0보다 작은 곳이죠. 자, 그래서 요 각각의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다 yi 곱하기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i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자, yi도 플러스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것도 플러스라 가지고 둘을 곱한 것 자체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i 절대값이랑 똑같아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밑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 하이퍼플레인이 파지티브 클래스랑 네거티브 클래스를 완벽하게 나누고 있다면 요 밑에서도 요 점과 이 초평면 사이의 거리를 똑같이 yi 더하기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i로 쓸 수 있어요. 왜였죠? 여기 밑에 지역에서는 여기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i의 부호가 음수였고요. yi 또한 음수잖아요. 그래서 또 둘을 곱하면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i의 절대값에 똑같이 대응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떨까요?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 선을 넘은 애들 11번이랑 12번 어떻게 될까요?
11번에 대해서는 yi 곱하기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i가 음수가 되겠죠. 왜죠? 11번은 안에 있는 건 양수인데 yi는 음수가 돼가지고요. 12번도 여기 요 녀석이 음수가 됩니다. 왜죠? 12번 같은 경우에는 yi가 양수고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i가 음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사이트를 잠깐 얻을 그냥 깨알 같은 인사이트입니다. 깨알. 아이고. 자, 깨알 인사이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경계를 넘는 포인트를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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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포인트들이 존재 가능하면 자 yi 곱하기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i가 뜻하는 게 뭡니까? 는 부호를 고려한 점과 초평면 거리가 되겠죠. 그냥 뭐 대단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어떤 점이 이 네거티브 부호와 초평면 밑에 있는 그러니까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을 위반하는 세퍼레이팅을 위반하는 그러니까 경계를 넘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 y 곱하기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i라는 게 점과 직선 사이에 점과 초평면 사이의 거리이긴 하지만 얘네들에 대해서는 그 음의 값을 갖는 점과 초평면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3이라고 하면은 이 12번째 점에 대한 yi 곱하기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i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뭐 11번과 이 초평면 사이의 거리가 실제로 1이었다면은 실제 이걸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 다시 이 슬라이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좀 필요한 거 좀 다시. 자, 여기서 파란 제가 지금 다 지우고 남기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 오른쪽 그 수식과의 비교입니다. 자, 분리 가능한 경우였으면 은 여기 제약 조건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제약 조건 보이십니까? 추가된 게 뭡니까? 여백 의미에다가 뭐가 좀 추가됐죠. 근데 추가되는 거는 각 그 데이터 포인트 첫 번째 점부터 n 번째 점까지에 대해서 그 다르게 해서 붙을 수 있는 건데 이 엡실론 i들은 모두 양수고 다만 이 토탈 썸이 라지 c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듯 두 장으로 펼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저희가 좀 보기 싫어하는 모양으로 됐죠. 저는 요 오른쪽 장이랑 여기를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디 보자. 뷰.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 보자. 네, 아이고.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얘를 그냥 수식 보셨으니까 조금 땡겨서 보시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 지금 새로 추가된 거 엡실론 아이들이랑 C 얘기를 해야겠죠? 자, 엡실론 1부터 엡실론 n까지는 우리는 그 슬랙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슬랙이라는 거는 물론 메신저 이름이긴 하지만 슬랙은 뭔가를 저장한다는 거죠. 뭘 저장하는 거죠? 자, 각 레코드가 여백 경계, 그 여백 경계를 넘을 수 있는지 결정 경계를 넘을 수 있는지 아까 그림에서
이게 결정 경계라고 베타 저력이 베타 트랜스포즈 x라고 하면은 여기 m으로 결정되는 게 이렇게 여백 경계입니다. 자, 그래서 엡실론 i가 0이라는 거는 여기 i번째 엡실론 i에 대해서는 이게 지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i번째 점에 대해서는 여기를 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엡실론 i가 0이면 그 i번째 레코드는 여백 경계를 넘어설 수 없거나 아니면 여백 경계상에 위치할 수 있다. 지금 이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엡실론 i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뭐죠? 0보다 크다라는 건 뭐 엡실론 i가 뭐 0.5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i번째 점에 대해서는 그 xi라는 점과 이 초평면 사이의 거리가 0.5m이 되는 걸 허가하는 겁니다. 0.5m이면 누굽니까? 이쯤이죠? 자, 그래서 엡실론 i가 0.5인 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있어도 된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엡실론 i가 1이 되면 어떻죠? 그럼 엡실론 i가 1이면 여기 6번식이 i번째 점에 대해서 뜻하는 게 뭐가 됩니까? yi 곱하기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xi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엡실론 i가 0이면 엡실론 i가 1이면 그때는 이 xi랑 요 초평면 사이의 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되 양의 부호를 취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엡실론 i를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엡실론 i를 뭐 이렇게 미친 척하고 1.7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yi 더하기 yi 곱하기 베타 제로 더하기, 그러니까 다른 점은 모르겠지만 특정은 i번째 점에 대해서만 1.7이 되도록 한번 지정을 해봤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베타 제로 더하기 그 점에 대해서는 그 xi랑 그다음에 요 초평면 사이의 거리를 재봤을 때 이게 이렇게 m 곱하기 1 빼기 1.7이니까 마이너스 0.7m보다 커나 같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호를 고려한 그 xi랑 이 수평면 사이의 거리가 마이너스 0.7m 정도면은 한 이쯤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거리로 0.7m을 더 왔을 때 요 영역에 i번째 점이 분포해도 괜찮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 여기 yi가 플러스 1을 부호로 취하고 있는 경우에 설명을 했고요. 만약에 yi가 마이너스 1인 그 i번째 레코드가 yi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여기 그 그림을 똑같이 밑에로 대칭시켜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어디냐면요, 여기 엡실론 i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엡실론 i도 엡실론 1부터 엡실론 n까지 n개의 점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엡실론 i가 각각이 0이다,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가 각각 여백 경계를 넘어설 수 없거나 여백 경계에 위치해야 된다, 여백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 다음에 결정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거 뜻한다는 거 한번 딱 이해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엡실론 i들이 막 미친 척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큰 값 가질 수 있으면은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엡실론 i들은 모두 좀 0이면 좋겠고, 그 엡실론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어떤 그 토탈 예산이 라지 C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백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레코드 수를 지금 C가 결정시킬 겁니다. 물론 엡실론 i는 임의의 실수를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수가 아닌 값을 취할 수 있는 임의의 실수인데, 그 실수의 양의 실수의 음이 아닌 실수의 합이 라지 C보단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게 그럼 라지 C가 뜻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시죠. 라지 C는 초모수 역할을 할 거고요. 직관적으로는 여백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레코드 숫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일단 C가 0이라고 칩시다. 우리는
자, 그러면 엡실론 i가 엡실론 1부터 엡실론 n까지 전부 0이라는 거죠. 누구도 이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c가 0이면 그냥 우리는 여백 최대화 분류기 푸는 거랑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c가 0보다 크다. c가 어떤 3의 값을 가진다고 하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엡실론 i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n개 점 있으면은 1, 1, 1, 0, 0, 0 이런 식으로 분배할 수도 있고 0.5, 0.5, 0.5가 6개쯤 있고 0, 0, 0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에 0.5, 0.5 6개라고 하면은 6개의 포인트가 0.5 정도 여백을 0.5 정도 남기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냥 111로 생각을 한다고 치면 단순하게 111로 생각하면은 3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는 여기 여백 그리고 여기 너무 더럽죠. 네. 3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는 3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는 요쯤까지 가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냥 111로 해석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 보자.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가면은 사실 어떻게 해야 돼? 요걸 셋을 더해서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최대 3개의 입실론 i만 엡실론 i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뭔가 비둘기집의 원리 같은 걸 써서 생각해봐요. 양수 3개를 더해서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은 그 1보다 클 수 있는 엡실론 i는 많아봤자 3개입니다. 자, 어떤 거, 자, 일단 3개가 모두 1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하나가 1보다 조금 1.0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른 게도 1 있으면은 이제 2개가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1.01이 2개 있으면 2개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C가 양수면은 최대 C개의 자료만 이 결정 경계를 넘어서 엡실론이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뭔가 지금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무튼 설명의 그 목표는 이 C는 0이 그러니까 C가 넘나들 수 있는 이 개수를 결정한다. 이거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C는 검증 세트로 선택하는 거고요. C가 크면 어떻죠? 많은 애들이 넘어올 수 있는 거고요. C가 작을수록 C가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이 여백을 타이트하게 넘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적어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C가 작아지면은 어떤 점들이 여기를 막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면은 여기 이 여백을 좁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가 작을수록 최종 분리기의 여백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여백이 작아진다는 최종 분리기 여백이 작아진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내가 다른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게 분류 경계가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랜덤 에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변하면은 이렇게 변했다가 뭐 이렇게 변했다가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반대로 여백이 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백을 그러니까 요 7번 C, 라지 C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좀 더 여백을 크게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데이터 포인트가 조금씩 변하는 것에도 요 분류 경계가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분류기 같은 경우에는 이 C라는 녀석이 좀 과대 적합의 위험과 그다음에 과소 적합의 위험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C가 작아지면 과대 적합의 위험이 커지고요. C가 커지면 과소 적합의 위험이 커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를 푸는 알고리즘은 이런 그 컨벡스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
요 엡실론과 그다음 베타 모두에 대해서 다 선형 문제죠. 선형도 그 볼록 함수에 포함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뭐야 볼록 함수 최적화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유도는 할 수 있어요. 자, 제약 조건은 다 뭐로 고칠 수 있죠? 라그랑즈 승수법으로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여기다가 m 더하기 요거 반영하려면은 람다 1 곱하기 뭐 이렇게 자 베타 L2 놈 제곱 더하기 뭐 람다 2 곱하기 뭐 이게 yi 곱하기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트랜스포즈 베타 제로 베타 트랜스포즈 xi 이게 뭔가 어 FM대로 하면은 이게 제약 조건이 n개 있는 거니까 i부터 n까지 뭐 어떤 여기도 그 라그랑주 승수 같은 거 뭐 이렇게 CI라고 할까요? C에 곱해져 가지고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엡실론 아이들에 대해서도 i부터 n까지 라그랑주 승수 해가지고 뭐 이렇게 ti 엡실론 i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은 없지만 그 ISL 책의 그 고급 버전인 인트로덕션 엘리먼트 오브 스타티스티컬 러닝 책 보시면은 요 서포트 팩트 클래시파이어의 실제적인 그 수치적인 풀이를 라그란주 승수법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가지고 예쁘게 정리한 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디테일은 생략하겠지만 뭐 여러분이 풀 수는 있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유도는 할 수 있는 꼴이긴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백의 크기와 그 언더피팅, 오버피팅의 위험 같은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두 장 하면 어떻게 나오나? 잘 나옵니다. 잘 안 나오네요. 갈라졌네요, 그쵸? 자, 뭐 보여드린 거냐면요. 자, ISLR 피겨 9.7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둘러 갈랐습니다. 자, 그래서 여백의 그 C를 가장 크게 한 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C를 좀 조금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 여백이 이 M이 줄어든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C가 줄어들면 대신 뭐가 되는 겁니까? 요 결정 경계 기준으로 요 선을 넘는 애들, 이 마진 안에 들어온 애들 있죠? 마진 안에 들어오는 점들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자, C는 여백을 넘나들 수 있는 여백 경계 및 결정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그 점들을 정하는 건데, 그래서 C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여백 경계와 결정 경계를 넘나드는 그 데이터 포인트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다음에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C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C가 크면 자, 참을성이 많습니다. 뭐죠? 자, 여백의 잘못된 곳에 있을 가능성 더 많이 허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백은 더 커지게 되고요. m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m의 값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C가 작아지면 요 여백 경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점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m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포트 벡터 분류기 데이터 포인트들이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결정 경계를 조금 그러니까 여백을 넘나드는 것을 허용해가지고 서포트 벡터 분류기를 한번 정의해보고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수십 가지 써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볼 것은 뭐냐면요. 자, 두 클래스가 분리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이 대기 중간이 껴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서포트 벡터 분류기처럼 선형 결정 관계를 주는 걸 넣어봤는데 준비 되게 성능이 안습이죠.
뭔가 좀 이렇게 갈라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뭔가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의미가 있는 그 분리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요 포뮬레이션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비디오에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비선형 결정 경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기 전에, 아니 비디오 마치기 전에 제가 오타 하나 발견해 가지고 지적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분류기 결정 경계는 자, 이렇게 제한한다기보다는 베타 제로 햇 더하기 x 트랜스포즈 베타 햇은 0 분류기 0으로 제한된다가 맞겠죠? 그래서 그냥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fx라고 부른 거고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는 강의 노트가 업데이트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은 다음 비디오 살펴보겠습니다.